안녕하세요. 시장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가 제시한 AI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보면 AI 성장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달했다. 거품이 곧 꺼질 거다.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들을 보면 이거 불안한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톰리는 바로 그런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그런 단기적인 의구심을 좀 넘어서요. AI, 암호화폐, 그리고 또 전통금융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장기적인 잠재력을 한번 깊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 역시 AI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정말 모두가 AI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거겠죠. AI, 이거 이미 최고 성장률을 찍은 것 아닐까?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몰릴 수 있을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톰리는 현재 AI 시장을 아주 정확한 용어로 진단합니다. 바로 블리딩 엣지 단계라는 건데요. 블리딩 에지요. 잠깐만요. 보통 최첨단이라고 하면 리딩 에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를 흘린다는 단어가 붙었네요. 이게 긍정적으로만 들리진 않는데요. 그 말은 지금 당장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것을 활용할 실제 적용 사례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나 활용할 방법이 아직 미성숙해서 초기 투자자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최첨단 단계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와, 듣고 보니 딱 와닿아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 때가 바로 떠오르네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났지만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제대로 아는 기업은 거의 없었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죠. 바로 그거죠. 완벽하게 유사한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결국 살아남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세상을 바꿨죠. 톰 리는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또 다른 예로 들어요. 당시 블랙베리는 키보드도 없는 전화기라면서 무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싸기만 한 장난감이라고 평가절하 했거든요. 와, 저도 그때 블랙베리 쓰고 있었어요. 그 쿼티 키보드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예측이죠. 현재 AI를 보는 일부 시선도 나중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 금융, 소셜미디어를 모두 해결하는 이 거대한 앱 생태계의 등장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폄하했지만 결국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그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세상을 바꿨죠. 지금 일부 최고 기술 책임자, 즉 CTO들이 AI 제품을 도입해 봤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블리딩 엣지 현상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력은 알겠는데 아직 그걸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익 모델이나 구체적인 활용법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그러니 CTO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였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월 $20 정도의 단순 구독 모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형태일 뿐이죠. 여기서 톱니 분석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는 이 단순 모델을 넘어서 훨씬 더 개인화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틱 서비스즈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이전트 서비스요. 말이 멋지게 들리긴 하는데 솔직히 좀 모호하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봇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챗봇이 내가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도구에 가깝다면요. 에이전트 서비스는 나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서 스스로 최적의 결과물을 찾아주는 대리인,
즉 에이전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주 부산 출장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지금 챗봇은 기껏해야 부산행 KTX 시간표를 검색해주는데 그치겠죠. 그렇죠. 그냥 정보 검색 수준이죠. 하지만 에이전트 서비스는 달라요. 제 과거 출장 기록, 선호하는 좌석, 숙소 예산, 평소 즐겨 참는 식당 종류까지 전부 파악해서 최적의 기차표와 호텔을 예약하고 심지어 동선에 맞는 식당 리스트까지 제안해 주는 겁니다. 제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예측해서 처리해 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말 그대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그야말로 슈퍼 근로자, 슈퍼 워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AI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니까요. 네. 톰리는 이 잠재력이 미국에서만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티핑 포인트, 즉 기술의 잠재력이 만개하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AI 주식의 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나요? 시작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큰데요. 이 지점이 바로 톰리가 시장의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현재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더 높게 재평가되어야 한다고요?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솔직히 월마트랑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안정적인 유통업체랑 기술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변동성이 훨씬 큰 기업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게 맞나요? 시장이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 배수가 낮은 건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톰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상 이익의 37배에서 45배 수준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미래의 모든 산업을 바꿀 AI 혁명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는 왜 고작 27배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잣대가 과연 미래 성장 잠재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관점의 차이네요. 시장은 현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톰리는 미래의 파괴적인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AI 기업들이 과거의 기술 기업들과는 달리 자산 중량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산을 투자하고 있죠. 이건 과거의 기술주처럼 가벼운 자산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변화 역시 가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AI가 그렇게 거대한 인프라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산 중량화 단계에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어찌 보면 암호화폐도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이라는 그 소음 뒤에 실제로는 제도권 자본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깔리는 그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입니다. 실제로 두 분야는 표면적인 현상과 그 기저의 흐름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 역시 AI처럼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지난 10월에는 대규모 디레버리징, 즉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급하게 팔아치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톰리는 펀더멘탈 스토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요? 어떤 근거로요? 그는 시장의 소음보다는 더 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합니다. 대표적인 긍정적 신호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법률과 규제를 통과시키면서 제도권 편입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네. 그리고 둘째는 월스트리트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무시했던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의 자본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최고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언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시장 침투율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현재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그래도 수천만 개는 되지 않을까요? 한 5천만 개? 놀랍게도 단 400만 개에 불과합니다. 네. 잠깐만요. 400만 개요. 전 세계에서요. 그게 말이 되나요? 웬만한 준서도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적어도 수천만 개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 숫자 하나가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네요. 그렇죠. 바로 이 숫자가 톰리가 말하는 거대한 잠재력의 근거입니다. 자, 그럼 비교 대상을 한번 보죠. 전 세계적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 퇴직 계좌 IRA나 일반 증권 계좌는 총 몇 개일까요? 아, 그건 뭐 비교도 안 되게 많겠네요. 수억 개는 훌쩍 넘겠죠. 무려 9억 개에 달합니다. 9억 개요? 400만 개와 9억 개.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네요, 정말. 바로 이겁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보다 무려 200배나 더 큰 잠재적 시장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극히 일부, 0.5%도 채 안 되는 자산만이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을 뿐이라는 거죠. 엄청난 성장의 여지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200배라는 숫자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지금의 가격 변동은 이 거대한 잠재 시장 앞에서 보면 정말 작은 움직임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톰리는 바로 그 구조적인 확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 아니라 이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죠. AI의 미래와 암호화폐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에 의해 도태되는 공룡이 될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금융이라는 이름표를 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흥미롭게도 톰 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착합니다. 특히 JP 모건처럼 오랫동안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대형 은행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물론 은행들이 앱도 만들고 디지털 전환을 외치긴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예대마진으로 돈 버는 비즈니스 아닌가요? 기술 기업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닐까요? 물론 핵심 비즈니스는 금융이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과 경쟁력이 이제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JP 모건 같은 은행은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더 많은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내부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상품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핀테크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지금까지는 보통 은행 주식이라고 하면 저평가된 가치주 혹은 뭐 경기 순환주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정확합니다. 톰 리는 이제 더 이상 은행을 장부 가치의 1배수, PBR, 혹은 이익의 10배수, PER 같은 과거의 낡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큰 테크 주식처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죠. 물론 모든 은행이 같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처럼 AI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기술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은행들은 높은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앞서 나갈 것이고요. 변화에 뒤처진 은행들은 도태될 거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면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보통 사상 최고가에서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톰리도 그 점을 언급합니다.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도 때로는 사상 최고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 바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은행이 단순 금융주가 아니라 기술주로 체질 개선을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고점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지선, 즉 새로운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AI, 암호화폐 그리고 은행까지. 세 분야 모두 현재 시장의 시선과는 다른 아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톰리의 분석을 단계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AI는 아직 기술이 서비스를 앞서 나가는 고통스러운 최첨단, 즉 블리딩 엣지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는 전 세계 금융계좌의 0.5%도 채 확보하지 못한 초기 채택 단계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은행들은 정통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 분야 모두 이제 막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고 있는 셈이군요. 공통점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며 JP모건은 더 이상 단순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톰리가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분석은 기술이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깊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술 변화가 투자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은행이 기술 기업이 되고 AI가 슈퍼 근로자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다음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